안녕하세요. 라이브 정책 K 2부 이승원입니다. 지난 9일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8박 10일 동안의 유럽 순방과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벨기에, 이탈리아, 유럽연합과는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레오 14세 교황과는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요청한 것이 이번 순방의 성과로 꼽히는데요. 정책 주요 행보, 정주행 시간에서 자세한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 정부가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까지 진수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핵 추진 잠수함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국방부가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위한 범정부 협력 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죠. K정책사용법에서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네, 라이브 정책 K 2부 먼저 오늘의 정책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의 정책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끝으로 취임 후 첫 유럽 순방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유럽연합과 교황청 방문, G7 정상회의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대유럽 외교를 본격화하고 캐나다, 독일, 케냐 등과 양자회담도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공식 만찬에서 중동 지역의 평화 정착과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 중동 지역의 안정과 평화가 회복될 경우 국제유가 안정은 물론 세계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감을 함께 나눴습니다.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한 첫 회의를 열고 사업 추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안구백 국방부 장관은 관계기 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고 이전 부지 선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전기차 무상 안전 점검을 전기버스와 전기 이륜차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배터리와 냉각 시스템 등 안전 취약 부위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필요할 경우 리콜 조치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배달 산업 성장으로 배달 종사자 관련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면서 정부가 배달라이더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후면 단속 장비 설치를 확대하고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폭염, 한파기간 쉬어가며 배달하기 캠페인 등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책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주요 정책 소식 영상 통해 확인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주요 소식을 사진 한 장과 키워드로 살펴보는 정책 원샷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보도부의 김찬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원샷 어떤 사진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제가 준비한 오늘의 원샷 함께 보시죠. 네, 주요 7개국 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 비행기에 오른 뒤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네. 네, 사진 보시면 이 대통령 손에 쥐어진 검정색 펜 한 자루가 눈에 띄는데요. 이 빛나는 서명 하나가 보이죠? 이 누구의 사인일까요? 글쎄요. 이렇게 봐서는 잘 안 보이는데요. 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할 때 쓰는 TV 굵은 마커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이번 G7 회의에서도 함께 했는데요. 네. 어떻게 이 대통령 손에 쥐어졌을까요? 이 마지막 오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선물했다고 합니다. 네. 이 양국 정상 사이에 펜이 오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이 대통령은 이번 펜 선물을 두고 아마도 이 처음 정상회담 때 제가 쓰던 펜을 선물 받은 기억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네, 사진 한 장 더 볼까요? 네네. 두 정상이 함께 이 만찬 때 찍은 셀카입니다. 앞서 보신 펜 사진과 함께 올라온 사진인데요. 네. 이 대통령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직접 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양국 정상이 밀착한 채로 보인 환한 미소가 인상적입니다. 네. 이 마지막 만찬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서로의 옆에 앉았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공식적인 한미 정상 간 양자 회담은 없었지만 이처럼 이 두 정상이 자주 함께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네. 저는 이 두 분의 환한 미소도 눈에 띄지만 뭘 드셨을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나중에 메뉴도 취재를 부탁드리겠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키워드도 볼까요? 네. 굿샷입니다.
골프에서 정말 잘 친 공이 나왔을 때 이 그렇죠. 상대방은 물론이고 갤러리까지 함께 외치는 말이 있죠. 네. 예, 바로 굿샷입니다. 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만찬에서 90분가량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골프 회동을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사랑은 남다릅니다. 이 일기 때 4년 동안 315번 골프장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 주요 정상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골프입니다. 네. 네. 이 대통령은 골프 약속 비화를 직접 전했습니다. 앞선 만찬 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이 손가락을 걸고 약속했다고 하고요. 네. 네, 마지막 오찬에서 헤어지면서 이 골프를 꼭 함께 하자 이렇게 말했다고도 합니다. 이 대통령은 단순히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는데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이 한미 관계는 단단하고 영원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골프 약속이라는 게 아무 하고나 잡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예,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장을 외교 무대로 활용하기도 하니까요. 이 손가락 걸고 약속까지 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두 정상의 행보, 나아가 한미 관계가 한미 관계 사이에서 굿샷이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골프까지 치시려면 다음에 혹시 워싱턴 방문하셨을 때 하루 정도 더 체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해 보입니까? 가능해 보입니다. 가능해 보입니까? 네. 네, 골프 연습을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는 정주행에서 문기혁 기자와 함께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찬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대한민국도 식민지였다가 해방돼서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성장 발전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국가들의 도움을 받았고 또 그게 정말로 대한민국의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케냐도 이제 국가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험도 공유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최대치로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대통령님의 그 뛰어난 지도력 덕분에 케냐가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 발전하고 있는데 그 발전의 길에 우리 대한민국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부터 주요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는 정책 주요 행보, 정주행 시작하겠습니다. 어김없이 문기혁 기자 옆에 나와주셨고요. 그리고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문기혁 기자, 네. G7 그 긴 유럽 순방 길 마무리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오늘 돌아왔죠. 일단 G7을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상회도 있었고 확대 회담도 네. 있었고 여러 가지 회담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날 어떤 일정이 있었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G7 정상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확대 회의 2세션에 참석을 하고 또 업무 오찬 등의 일정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확대 회의 2세션은 모두를 위한 균형적, 포용적,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복원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이 선진국과 신흥국 그리고 흑자국과 적자국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겠다며 포용적 성장 복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션으로 열린 업무 오찬은 안전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인공지능 도입 보장을 주제로 개최가 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는 AI 시대에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핵심 과제로 공유와 안전을 제시했습니다. 네, 민 교수님 사실 이게 일정도 굉장히 길고 조금 많고 해서 내용들을 다 팔로우하기가 참 힘들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교수님 보시기에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내용들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G7 정상회의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두 번째 연속으로 참석을 하시잖아요. 작년에는 네. 캐나다에서 G7 정상회의가 있었고 취임한 지 10일 만에 참석하셔서 한국이 돌아왔다 코리아에서 백을 전 세계 천명하시는 기회를 삼았다면 네. 이미 2년 차 들어서서 이제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G7 주요국들의 어떤 신뢰와 기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에 걸맞는 역할과 기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세션에서 글로벌 AI 기본사의 비전 이거는 작년에 경주 APEC 때 대통령께서 이제 천명하신 부분이거든요. 네. 그 부분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지속 가능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G7 국가 같은 경우는 세계 7개 주요 국가고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 나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글로벌 경제 불균형 이 네.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국이 선진국가 어떻게 보면 개발도상국의 어떤 중간에 서 있는 가교 역할을 하는 국가로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역할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전 세계가 인공지능 AI 광풍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제가 인상 깊게 본 것은 대통령께서 기술 격차, 인공지능의 열매를 전 세계가 함께 누려야 되는데 거기 더 나아가서 기술 격차가 네. 이게 성장 격차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 뭐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울림이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3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떤 역할과 어떤 기여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이 이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된 그런 회의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의 글로벌 AI, AI는 누구나 강조하지만 사실 기본 사회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뒤처지지 않게. 왜냐하면 AI가 더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오히려 더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것이 자본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양극화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고 그게 작년 유엔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 기조인데요. 이번에도 강조를 했고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좀 호응이 있었다고 평가하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사회는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도의 어떤 단극 체제가 이제 미국의 의지와 역할이 이제 쇠퇴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제 최근에 열렸던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G2 시대가 본격화된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두 개의 장기화되는 전쟁을 보면서 확고한 리더십이 없고 그래서 다극화되는 시대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 세계가 굉장히 안보나 여타 통상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뭔가 다른 나라를 침략한 경험도 없고 뭔가 민주주의의 경험을 갖고 있고 그리고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거의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범적인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네. 그 공유를 통해서 함께 잘 사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한민국의 기본사회 어떤 기본소득의 개념을 전 세계로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특히 글로벌 사우스라든지 중견 국가에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미국이나 중국의 리더십을 대한민국이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잘하는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러한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든지 첨단 기술 분야라든지 개발 협력이라든지 에너지, 공급망 부분에서 한국이 모범적인 역할을 해준다면 그것이 전 세계에 큰 울림이 되고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많은 국가들이 이제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 계속 이제 뒤에 화면에서 나갔습니다만 만찬장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은 뭐 교수님도 여러 회의장이나 만찬장 참석해 보셨겠지만 정색하고 앉아서 마주 앉아서 대화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하지만 사실 저렇게 캐주얼하게 만나서 소근소근 거리면서 대화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제 만찬장에서 2시간 내내 옆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한반도 문제가 빠지지 않았어요. 이 대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외교당국의 의전팀이 만찬장의 자리 배치를 트럼프 대통령 한 것이 의도된 것인지 네. 외교력의 발휘인지 이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긍정적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죠. 결과가 나타났죠. 네. 2시간 동안 두 분이 앉아서 소곤소곤해서 얘기를 하시면 정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특히 네. 여기 있다 하더라도 2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식사하시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니까 이거는 어떤 형태의 양자회담보다도 진솔한 대화를 두 정상이 나누었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두 정상 신뢰를 증대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네. 언론 보도에 나온 것처럼 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 네. 특히 이제 북한 문제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리더십, 외교력을 발휘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란 전쟁으로 굉장히 좀 공경이 많이 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스메이커로서의 위상을 다시 확립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소셜미디어에다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네. 사진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한반도 정세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그거를 잘 캐치한 우리 외교당국과 이재명 대통령이 짧은 시간 30초 처음에 이제 사진 찍을 때 그 잠깐 조를 했을 만났을 때. 때 훅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관심을 또 끌고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제 만찬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로서 어떤 북미 정상회담을 재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 관심을 갖고 아마 돌아가셔서 아마 그 실무진에게 뭐 지시를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네. 북미 정상 외교가 재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한미 관계도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특히 조선은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런 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 한국의 도움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마스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2시간 동안 특히 이제 그 최고 지도자 레벨에서 2시간을 함께 그걸 공유하면서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골프 활동 얘기도 네, 하셨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앞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처럼 한미 관계는 굉장히 단단하고 공고하다. 뭐 이렇게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대화의 분위기가 안 좋았으면 골프 회동까지 약속을 안 했겠죠. 분위기가 충분히 좋았으니까 골프 회동까지 약속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 짧게만 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제 13일인가 현지 시간 13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김정은과의 만남, 그러니까 싱가포르 2018년 사진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란 종전 뭐 MOA 협정 된다 만다 이 엄청난 보도가 쏟아질 때 하필이면 그 순간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사진을 올려서 좋게 말하면 추억이고 나쁘게 말하면 미련인데 감추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였어요? 이렇게 사진을 올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좋게 봤죠. 네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행보를 준비를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목을 잡은 예상치 못한 전쟁이었고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상당히 힘들게 했던 어떻게 보면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네. 이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렇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이 이란 전쟁의 어떤 그 여운을 빨리 희석시키고 다른 뭔가 긍정적인 이벤트가 있어야 돼요. 네네. 그러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 말고 대외 정책에 있어서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가장 큰 프레임이 피스메이커 역할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북한, 그러니까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서 3번이나 조우한 유일한 대통령이거든요. 네네. 그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자랑스러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성과를 보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그 경주 에이펙이 오실 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그 의사를 표명했는데 그게 여러 안 되긴 차례. 안 되긴 네. 했고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도 이란 전쟁만 없었으면 아마 또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아쉬움이 컸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북미 대화 재개를 통해 가지고 피스메이커로서의 위상을 네. 확립하면서 중간 선거 11월에 큰 영향 못 미치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 정책의 성과를 가능하면 많이 만들고 싶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올린 게 아닌가 생각하고 우리 정부는 좋은 기회를 맞이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정보당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미 간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다시 나올 수 있는 구체적 여건을 만드는 것을 노력을 많이 해왔어요. 그것을 준비해놨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면 네. 그 미국도 실무지 움직일 토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이제는 보다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미국의 움직임을 한미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기대해봐도 좋지 그럴 수 않을까 있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문 기자님 그 청와대 출입했었죠. 네. 지금은 안 하시는 네, 건가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럼 지난해 그 순방을 여러 차례 따라왔습니까? 아니면 유엔 한 차례 가셨습니까? 저는 조금 됐는데요. 네, 네. 지난해는 아니고요. 네. 예, 좀 몇 차례 따라 다녀왔었습니다. 몇 차례. 지난해는 네. 아니고요. 네, 지난해는 아니고. 네, 어쨌든 정상들 간의 만남을 계속 좀 봐 오셨겠네요. 네. 사실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작년 그 G7 여기를 참석을 하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네.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당선돼서 며칠 안 돼서 네. 바로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그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두 번째니까 네. 한 번 경험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그 정상들 간의 만남도 굉장히 좀 부드러운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실제로 좀 그래 보였습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그 G7 정상회의 계기에 트럼프 대통령과도 여러 차례 만남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나라 정상들과도 만남이 있었는데 네. 특히 그 이 세션을 보니까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또 네. 1, 2분 정도 서서 대화하는 영상이 또 포착이 됐더라고요. 네. 다카이치 총리 이제 취임한 지 8개월 조금 안 됐습니다. 8개월 이제 되어 가는데 네. 벌써 3번이나 정식 회담을 했어요. 서로의 고향까지 방문을 해서 그렇죠. 회담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셔틀 외교를 통해서 한일 관계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번 그 G7 정상회의에서도 좀 확인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게 룰라 대통령, 브라질 대통령이죠. 네. 그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베스트 프렌즈 네. 아니겠습니까? 절친되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대통령이 먼저 다가가더라고요. 음. 근데 다가가서 룰라 대통령에게 말을 걸고 이렇게 손을 내미니까 네네. 또 룰라 대통령이 네, 손을 이렇게 맞아요. 또 잡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특히 공통점도 많잖아요. 좀 이런 걸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좀 스킨십 외교라고도 불리죠. 이런 외교를 통해서 G7 정상들 물론 트럼프 대통령, 뭐 다카이치 총리 그리고 룰라 대통령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정상들과도 좀 긴밀한 관계를 좀 이어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G7 두 번째 참석을 이재명 대통령이 한 건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 취임 10일 만에 G7 정상회의 갔을 때 그때 참석하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그랬죠. 아무래도 이제 그 인수위도 없이 그 출범한 정부였기 때문에 모든 준비가 미흡했고 그렇기 때문에 G7 정상회의에 간다는 건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 역할과 네. 기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과연 그게 제대로 준비가 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교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다. 물론 경기도지사 네. 시절에 많은 그 국빈들을 맞이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수준에서 잘 하실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도 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랬는데 이제 그 예상과 다르게 훨씬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 G7 정상회의의 어떤 사진을 찍는 연석이 올라가실 때 정말 서스름 없이 가서 처음 뵙는데도 손을 내면서 활짝 웃는데 네. 이 미소가 가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제가 보면서 자연스러웠죠. 정말 자연스럽고 너무 잘하시는데 생각도 했고 그래서 이게 정치도 전문직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뼈가 그럼요. 굵은 정치인이잖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유권자들을 만나고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 얘기를 듣고 이런 부분이 몸에 배 있기 때문에 이게 가식적인 웃음이 아니고 미소가 아니기 때문에 활짝 웃는 그런 미소를 보여주면서 다가가니까 이제 G7 정상들도 마음을 낼 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상 간의 신뢰를 만들어냈고 이제는 그거를 공고화하는 그런 무대이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하게 가셨을 거예요. 여러 번 만나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스스럼 없이 또 다가가시고 특히 메르스 총리하고도 인사하고 옆에 이제 룰라 대통령 기다리고 네.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굉장히 노련해지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상 외교가 계속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주는 정상 외교가 네. 우리 국익을 증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확인했습니다. 네. 정치도 전문직이다. 당연히 전문직이죠. 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군요. 네. 문 기자님, 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두 번째 세션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언급들이 있었는데 크게 세 가지 협력 방안에 대해서 이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거였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세션에서 확대 회의에서 이 포용적 성장 복원을 위한 세 가지 협력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이 신뢰와 협력 정신에 기초해서 실용적 토론과 국제 공조를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의장국인 프랑스가 제시한 G7 경제학자 팀 보고서가 향후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이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국이 선진국과 신흥국 그리고 흑자국과 적자국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에너지 공급망 회복력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이 한국이 국제 에너지 기구 IEA라고 하는데요.
이 아시아 지역 에너지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에 큰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의 설명을 들어보면 뭐 공급망 관련해서 이제 뭐 조기 경보 시스템 이런 것들을 단순히 한 나라에 국한하지 않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함께 구축을 하자 이런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핵심 광물 공급망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런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정과 다변화를 위해서 국제사회가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우리의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또 핵심 광물의 주요 수입국이잖아요. 그렇죠. 또 그러면서도 주요 공정 기술을 또 보유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국제사회의 협력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글로벌 불균형 완화 문제 이런 것들을 지적을 했는데 교수님 이번에 이 프랑스가 제시한 G7 경제학자팀 보고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좀 담겨 있는데 좀 설명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게 언론 중국의 내수 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올 4월인가요? 공동 작성된 보고서고 네. 참여한 그 연구진이 4개 국가에서 왔어요. 미국, 프랑스, 독일, 중국이거든요. 네, 중국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뜻깊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심하다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제 미국과 중국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이니까 유럽의 주요국 4개국이 모여서 이제 현재의 글로벌 경제 상황을 점검을 하고 네. 어떻게 이 문제점을 해결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건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 가지가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게 만성적 내수 부족인데 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 네. 그다음에 투자 부진 같은 네. 경우는 EU예요. 그러니까 EU가 경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부족한 거고요. 이제 그 재정 적자가 세 번째 구조적 문제인데 이건 미국이에요. 네네. 그래서 거의 6경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주요국들, 선진국들이 이런 구조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면서 글로벌 경제 불균형을 유발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균형 해소하기 위해서 흑자국과 적자국이 동시에 정책적 조정을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국제기구들도 역할을 병행해서 해줘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흑자국과 적자국이 정책 조정을 한다. 그러면 흑자국은 어느 국가가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럼 적자국은 흑자국과 상황이 다른데 그럼요. 적자국에게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적자국들로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같이 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개도국의 선진국, 적자국의 흑자국으로 도약을 했고 그런 어떤 그런 플러스의 경험을 갖고 있는 국가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G7 경제학자팀 보고서 또 말씀을 하시고 네. 그걸 토대로 해서 한국이 어떠한 역할을 통해서 이런 글로벌 경제 불균형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 가지 어떤 그 사안에서 한국이 보다 적극 역할과 기여를 하겠다. 네. 이것을 천명한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문 기자님, 네. 이번에 이제 여러 정상들과 만났는데 케냐 루토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그 처음으로 만난 네, 것 같습니다. 처음입니다. 네.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G7 정상회의 계기에 독일, 캐나다 그리고 케냐까지 세 번째로 약식 정상회담을 양자회담을 했는데요. 네. 처음이었습니다. 루토 케냐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루토 대통령이 그 케냐의 발전에 있어서 한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제 뭐 케냐 과학기술원 스마트시티 등에서 이제 개발 협력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분야들이 과학기술이나 원자력, 농업 등으로 더 많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이 대통령이 이런 제기를 했나 본데 한국 기업인 체류 취업 허가 이런 부분을 제기를 했는데 직접 챙겨서 개선하겠다 이런 대답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대통령은 최근 이제 케냐 관광객 한국인이 케냐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또 아무래도 이제 아프리카 쪽은 좀 치안이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네. 이 부분 잘 챙겨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케냐라는 이제 잠재 가능성이 있는 국가의 대통령과 만나서 우리 기업이 이제 새로운 시장을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진출할 수 있는 좀 이런 확보를 해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틀간의 G7 정상회의 일정 마무리하고 대통령이 이제 귀국했습니다. 이번에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G7이 사실은 그 서방 국가들의 뭐 무도회장 이런 조롱을 받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G2N으로 확대되고 여러 가지 좀 흐름도 있고요. 내부적으로 또 워싱턴과 유럽 사이의 어떤 이견도 상당하고 그래서 이번 정상회의가 잘 흘러갈 것인가 여러 가지 관측들이 많았습니다. 서방 매체에서도 그렇게 관측을 했었고요. 교수님 보시기에 이번 정상회의 어떤 분위기랄까요?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걸 좀 지적하고 싶으신가요? 큰 틀에서 이제 국제사회의 흐름을 보면 미국 주도의 어떤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대서양 동맹이 흔들리면서 즉 미국과 나토 동맹이 흔들리면서 상당히 부적함이 보여지고 그 국제 안보나 경제 통상에 있어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었는데 네. 그게 작년에 거의 피크에 다다랐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입성하면서 자기의 미국 우선 대외 정책을 공세적으로 밀어붙이니까 특히 나토 동맹을 중심으로 반발이 있었고 그러면서 삐걱거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한 1년이 지나면서 이제 그것이 좀 봉합되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네. 여전히 미국과 유럽이 필요한 파트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소원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협력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모멘텀이 만들어져서 네. 유럽도 트럼프 대통령 눈치를 보면서 맞춰주고 트럼프 대통령도 유럽의 상황을 좀 존중해주는 이런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물론 좀 어색한 부분도 있긴 네, 했습니다만 보다도 좀 이렇게 좀 유화적이고 유연한 모습이 보였다.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년 연속 G7 정상회의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G7 국가들이 우리에 대한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와 기대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G7 플러스 외교 강국으로서의 어떤 그 위상을 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이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글로벌 안보 현안에 있어서 어떤 그 G7 국가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글로벌 경제 불균형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의 역할 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고 특히 이제 한반도로 들어간다면 그리고 한국의 입장을 국익을 고려한다면 한반도 안보 평화 이걸 위해서 교황청도 방문해서 우리의 어떤 대북 정책이나 한반도 평화 통일 정책에 대해서 네. 교황으로부터 지지도 받고 네. 유럽 국가들로부터 지지도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일즈 외교. 대통령께서 가장 중요한 경제 외교의 수장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럽 무대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협력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고 한국이 갖고 있는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유럽 국가들과 쉽게 말하면 정부가 어떤 보증을 서줘서 우리 기업들이 유럽과의 협력 증대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또 만들고 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 위상을 세우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그 규범을 중시하는 유럽과의 협력을 증대할 수 있는 이러한 토대를 만들었고 이와 더불어서 실리도 챙긴 네. 그러한 이번에 그 정상회의가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네. 문 교육자 뭐 이번에 순방 처음부터 계속 이제 팔로우업을 해 오셨는데 우리 끝나고 나면 이제 총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유럽 외교가 본격 가동됐다 이런 이제 수사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와 안보가 이제는 뗄 수 없는 분야가 돼가지고 경제 안보 협력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우리 수출 기업들이나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이제 많이 만남도 있었는데 총평을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유럽 외교 관련해서. 네, 뭐 수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좀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그 정상이 외교를 할 때 우리 기업의 이야기를 상대국 정상에게 대신해주는 역할이 상당히 주요하죠. 그걸 통해서 뭐 사실 이탈리아의 감가상각제도도 해결이 된 사례로 이번에 꼽히는데 특히 EU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이제 철강 수입 규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시행 중인 탄소 국경세인 이 탄소 국경제도도 지금 시행 중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EU와의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전달을 했고 또 경쟁국과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요청을 했고 그리고 우리 기업의 과도한 부담이 이어지지 않도록 당부에 그 요청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한국 기업이 경쟁국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EU 측과 잠정 합의를 또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 이거 좀 질문 드릴까요, 교수님? 이 마테이 플랜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본 약간 낯선 단어인데요. 마테이 플랜이 무엇인지 이것이 숨은 보석이다 이런 표현들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내용인지 일단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마테이 플랜이라는 게 이제 그 이탈리아가 아프리카와의 어떤 그 협력을 증대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고 현재 이탈리아 총리가 2024년 1월부터 네. 발표해서 이제 쭉 진행해온 아프리카 개발 협력, 그렇군요. 투자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를 보시면 네. 이탈리아 옆에 이제 그 대상이 지중해를 넘어가고 그다음에 아프리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유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 보트 피플 해가지고 난민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서 지중해를 넘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가끔씩 보면 안타까운 사진들도 우리가 보고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 불법 이주민 통제 이게 불법 이민 문제가 유럽에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국경을 거의 맞대고 있는 이탈리아가 네.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 이와 더불어서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그 광풍이 열면서 어떤 물과 전기, 에너지 안보가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측면에 있어서 아프리카가 보고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원 확보, 아프리카의 자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구체화하는 이탈리아의 플랜, 대아프리카 협력 플랜이 마테이 플랜이라 할 수 있고요. 이게 약 55억 유로, 네. 우리 돈 약 9조 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참석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18개 국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네. 주목받고 있는 그런 플랜을 할 수 있고요. 우리 입장에서도 에너지 안보와 광물 안보에 있어서 이 어떤 그 공급처를 다변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리적으로 워낙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 국가들,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유럽 국가들의 이런 마테이 플랜에 우리가 함께 동참을 해가지고 네. 보다도 교두보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특히 교육, 보건, 농업, 물, 에너지, 인프라 이런 분야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에너지나 인프라 부분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교육이나 보건 같은 물 같은 부분에서 우리가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도 우리의 적극적 참여를 환영하는 것고 아프리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한국과 캐나다의 양자 약식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네. 캐나다가 원하는 부분이 여기 잘 묻어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묻어 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주영 함께했고요. 도움 말씀 주신 문기혁 기자 그리고 민정은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분야별 국정 정책과 과제 이슈들을 풀어보는 K정책 사용법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슈 먼저 영상으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장보고 N 프로젝트로 명명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바다가 지켜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평화와 스스로 방어하지 못하는 나라 상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가 스스로 방어하는 즉 자주국방이 확고한 나라가 진정한 국가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전시작전 지휘권 조기 회복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건조하게 될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입니다. 나아가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정원 전투 배치.
우리나라가 수십 년간 꿈으로만 여겨졌던 핵추진 잠수함이 이제는 국가 전략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위한 범정부 협력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K정책사용법에서 이 핵추진 잠수함 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교수님. 네. 정부가 최근에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우리 줄여서 핵잠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 약간 언어에 오해가 생길까 봐 핵추진 잠수함 이렇게 길게 부르고는 있는데 어쨌든 2030년대 중반까지 진수한다라는 아웃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교수님은 추진 단장이셨잖아요, 과거에. 굉장히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작년 10월부터 진행된 얘기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실 핵추진 잠수함 사업 단장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그랬어요. 규모도 작고 네. 무슨 과학을 어떻게 수행할지 피지빌리티 스타디, 개념 연구 단계 이 정도로 보면 바람직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때보다 훨씬 진전된 상황이죠. 네. 예를 들어 기술, 그다음에 국제적 협력 이런 분야 훨씬 진전됐고 그 당시에는 사실 좀 은밀히 추진하려고 했는데 핵잠수함 하면에 핵 연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핵 연료는 준비 안 하고 네. 그냥 일단 자동차부터 만들어라. 나머지 연료는 나중에 하자. 휘발유는 이런 나중에. 전략을 취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나의 페인이 됐죠. 네. 그거는 성공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러나 그것이 시작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구체적으로 협력하고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겼다 봅니다. 그래서 감회가 아주 남달랐고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그 축하한다고 전화가 와요.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사업한 것도 지금 이제 전역한 지도 한 16년 돼 가는데 네네. 그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방송에 나가서 꼭 필요하다. 한국에 꼭 핵주는 필요하다 이런 걸 너무나 강조해왔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축하한다고 한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대통령께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작년 10월 29일 날은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얘기를 했고 공개적으로. 이번에는 5월 26일 날 이제 국내 주 무대를 국내로 해서 이제 공론화 시킨 거예요. 네네. 그렇다면은 대통령께서 포문은 잘 열으셨다고 생각하기. 즉 누구도 얘기하기 어려운 주제를 일시에 전 세계에 다 중계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네. 포문은 잘 여셨는데 거기에 사격할 사람들이 아주 지금 주춤주춤하고 있어요. 같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그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네. 지금 버스 일할 사람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인원 구하느라고 지금 그것도 제대로 안 된 상태예요. 네. 산발적으로 하는데 이런 상태로 가면은 우리 앵커께 지적하신 대로 감히는 새로운데 뭐 진전 있어? 이런 얘기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살짝 답답한 느낌을 지금 답답하죠. 토로하셨는데요. 누가 어떻게 어디서 멈칫멈칫하는지는 제가 조금 뒤에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먼저 이 얘기를 정말 수십 년간 해오셨을 것 같은데 핵 추진 잠수함이 무엇인지 일단 개념부터 다시 설명을 좀 요청드려도 될까요? 잠수함은 저 추진 방법에 따라서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 약자로 디젤 잠수함, 그다음에 핵 추진 잠수함, 약자로 핵 잠수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핵 잠수함이라는 거는 원자로를 가동한다는 얘기니까 네. 일반 디젤 잠수함에 비해서는 상당히 격이 다른 거예요. 디젤 잠수함 우리 이제 자동차에 들어간 디젤 연료 네. 이걸 사용해 가지고 엔진을 가동해요. 엔진에 부착되어 있는 발전기 돌리면 전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럴 때 수상항해 할 때는 아주 뭐 여유롭게 작동할 수 있어요. 공기가 있으니까. 엔진은 공기가 없으면 작동이 안 되잖아요. 네네. 물속에 들어가면은 그 공기가 없으니까 수상항하면서 다 충전한 걸 축전지, 축전에 충전해 물속에 들어가 간단 말이죠. 그러나 물속에 가서 이제 기동하다 보면은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빨리 방전돼요. 그러니까 수시로 올라와서 충전해야 돼요. 네네. 함장은 항상 틈만 나면 충전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전투가 일어나면 막 쏘고 도망가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항상 불안한 약점이에요. 그래서 잠수함은 일단 물속에 들어가면 물속에 들어간 이유가 안 들키기 위한 거거든. 그렇죠. 조용히 은밀하게 가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데 수시로 올라오니까 걸려요. 그래서 2차 대전까지는 비교적 디젤 잠수함 잘 싸웠는데 그 2차 대전 말경엔 잠수함 잡는 기술이 훨씬 발달된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면 걸려. 그래서 네. 항공기에서 대서양 전투에 가서 항공기에서 격침된 잠수함이 56%나 됐어요. 이 정도 그러니까 디젤 잠수함 승조원들이 이제는 안 올라가는 잠수함 좀 만들어 달라.
우리가 몰래 숨어서 공격하고 또 도망가고 이런 잠수함을 만들어달라. 유연하다시피 했어요. 2차 대전 때 태평양 대서양에서 전사한 승조원들 5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 다 유연하다시피 했다고. 그거를 1953년에 미국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핵추진 잠수함인데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를 가동해서 원자로는 이제 우라늄을 핵분열시키잖아요. 핵분열이 아주 고열이 나요. 고열이 나기 때문에 그걸 물을 끓여가지고 그걸 증기를 해서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것.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은 물 밑에 있어도 공기가 없어도 핵분열로 해서 가기 때문에 이거는 승조원의 체력과 식량만 있으면 무제한 작전이 가능해요. 진짜 잠수함이라고. 진짜 그래서 잠수함. 그래서 보니까는 2차 대전까지 디젤 잠수함이 아주 잘 싸웠는데 그거 핵추진 잠수함 개발되고 나서부터는 그야말로 북극해 작전까지 한 거예요. 얼음이 있으니까 못 가지. 디젤 잠수함 수시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2차 냉전 시에는 미수 냉전 시에는 은밀히 들어가서 소련의 케이블 해저 케이블 도청 작전도 하고 그랬어요. 물이 안 올라오니까 들키지 않으니까 엄청난 차이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는 핵추진 잠수함이 정말 제격이다 해서 2차 대전 그렇게 잘 싸웠는데 1990년대를 기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는 디젤 잠수함 다 없앴어요. 핵추진 잠수함 가지고 있어요. 돈도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 어려운데 그만큼 격이 다르다. 작전 능력이 출중하다. 그래서 디젤 잠수함 잘 싸웠지만 디젤 잠수함이 못하는 걸 해내는 잠수함이 핵잠수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디젤 잠수함은 사실 이제 아주 쉽게 표현하면 그냥 숨 쉬러 계속 올라왔어야 되니까 1년에 여러 차례 올라와야 되니까 잠수함이 하루에 두세 번씩 올라와요. 하루에 두세 번. 그러니까 계속 숨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올라오면 이게 잠수함이냐 아니냐 절반만 잠수함 이런 느낌.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진짜 말 그대로 잠수함. 물 깊이 들어가서 절대 안 올라와도 된다. 그렇지. 식량만 그리고 체력만 가능하다면 이렇게 쉽게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관련해서 저희들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난해 10월 29일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정상회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요청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고 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듣고 오시죠.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디젤 잠수함이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 쪽 이 잠수함들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연료 공급을 허용을 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우리 한반도 동해서해에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제가 궁금한 게 사실은 이제 역대 정부에서도 이게 한두 번 시도한 건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핵잠이 필요하다라는 그 필요성은 당연히 각인하고 있었고 또 단장님으로도 계셨는데 과거에 번번이 좌절됐던 이유는 무엇이고 제가 관련 기사를 보다 보니까 362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365도 아니고 362는 또 무엇인지 369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숫자는 무엇일까? 네, 오늘 여쭤볼 게 참 많습니다. 일단 과거에 번번이 좌절됐던 그 맥락과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려고 했던 이유는 북한이 핵 개발을 했잖아요. 핵실험하고 계속 그러나 엔드스테이트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최종적으로는 핵잠수함을 집어넣을 것이다 예측을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책적으로 비핵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물속에 집어넣어도 그걸 못 쏘게 하자. 이걸 그때 생각해낸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핵잠수함을 만들어서 그걸 추적 감시하면 못 쏘게 하면 그 베스트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조금 전에 잠깐 언급했지만은 핵잠수함은 핵연료가 기본이에요. 연료가 없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핵연료 우라늄이라는 거는 원자탄의 원료이기 때문에 모든 국제사회에서 관심이 치중되죠. 그래서 핵무기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갖기 때문에 함부로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런 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농축 시설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 사와야 되는데 무조건 사와야죠. 네. 다 사와야 되는데 미국이나 IAEA나 그다음 우라늄 공급 이런 데 다 얘기를 하고 동의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동의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은밀히 추진하자.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이에 이제 그 2003년 6월 2일이 그때 이제 이런 잠수함을 개발하자 한 보고한 날이에요. 국방부 장관이. 2003년이요? 2003년 6월 2일. 네. 그래서 362 사업이라 했는데 아.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2000년도에 우리가 이제 원자력 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이 IAEA 보고 없이 0.2g 우라늄 농축을 했어요. 이것이 공교롭게도 북한이 2002년도에 NPT 탈퇴하고 막 시끄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일체 사찰을 한번 하자 하면서 우리까지 온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보고도 없이 핵잠수함을 좀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오해받는 거 아니냐. 옛날에 우리가 이제 1974년도 10년 초에 우리가 핵 개발하다가 이제 발각이 한번 됐잖아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네.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죠. 예의주시하고 네, 네. 그런 거하고 어울려서 우리가 또 다른 의심을 받는 거 아니냐. 전혀 우리 순수 목적이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아 이거 일단 보류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응용 연구만 꾸준하게 하자. 네. 그것으로 이제 방향을 바꿨죠. 네. 그래서 그때 2003년 6월 2일 날 보고했고 그래서 362 사업 비밀리 뭐 추진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더 추진할 수는 없었다. 사실 그때 기억납니다. 제가 외교부 출입하고 있었을 때였던 것 같은데 우리 과학자들만의 고유의 그 욕망들 있잖아요. 뭔가 실험해보고 싶고 뭔가 발전시켜보고 싶고 이걸 무기를 만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정말 실험을 한 건데 그게 그때 딱 미국 눈에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좀 곤란한 상황 그래서 기자회견도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아까 자료화면 보셨겠지만 이제 5월에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 기본 계획이 발표됐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면서 굉장히 무게를 실어주는 그런 장면을 봤는데요. 일단 장보고 N 프로젝트인데 여기서 N이 무슨 뜻인가요, 교수님? N이란 넥스트 제너레이션 차세대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뉴클리어 파워드 서브마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뉴하고 비슷한 네오 테크놀로지 그런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군요. 사실 N 사업 했는데 네. 이 차세대란 얘기도 하기가 좀 부끄러워요, 사실은. 미국은 1954년도에 개발했는데 무슨 차세대란 말이에요. 우리 지금 2026년인데. 그러나 우리가 갖지 않은 거 그 다음 세대란 얘기지. 그런데 네. 이것도 명칭 좀 촌스러워요, 사실은. 이건 당연히 가야 될 건데 우리가 과거에 이제 핵 개발하다 이제 발각이 돼서 원주가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해서 그러지. 네. 사실 국제 조약 중에 가장 불평등한 게 NPT거든. 그렇죠. 5개 국가만 만들어놓고 나머지 만들지 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무슨 그거냐고요. 그래서 네네. 일방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 목적이 선하잖아요. 이거는 정말 비참한 상황을 다시는 만들지 말자 이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따라왔는데 사실 우리가 그토록 갖기를 갈망했던 이 잠수함이기 때문에 네. 일단 N 프로젝트로 하자. 그래서 네. 넥스트 제너레이션 네. 이걸 강조하면서 독자적으로 하자. 국내에서 만들자. 우리 기술을 만들자. 국가기술 총결집하자. 네. 그다음에 거기에는 뭐 우라늄 농축도도 계속 선진국에서 우리를 의심스럽게 하는 건 핵무기를 만드는 거 안 만드냐 이거거든. 그래서 20% 미만은 국제적으로 상용으로 거래되는 거예요. 상용.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판매가 되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술이 굉장히 앞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좀만 여유 주면 핵무기 만들 수 있어. 이런 의심국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심이 20% 미만으로 오르지. 군함의 추진체만 사용하겠다. 네. 이걸 선포한 거죠. 네. 그런데요, 그 눈에 띄었던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한 8,000톤급 핵추진 잠수함 3척 정도를 이제 진수하겠다, 개발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당초 5,000톤급 얘기가 나왔어요. 이 5,000톤급과 8,000톤급은 기본적으로 뭐가 다른가요? 예를 들어 자동차 우리 뭐 CC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게 생각하세요? 보안 사업으로 이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소설이 엄청나게 종류가 많아요. 네. 4,000톤급, 5,000톤급, 6,000톤급, 7,000톤급 뭐였는데 사실 우리가 해군에서 원했던 거는 6, 7,000톤이에요. 그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8,000톤으로 된 거는 이 디젤 잠수함만 만드는 거는 심플해요. 지금 방위사업청이 얘기해가지고 계약을 하면 되는데 원자로가 들어가면서는 엄청나게 복잡해요. 다부처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기부, 산업부, 뭐 외교부, 뭐 원자력 안전위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긴밀하게
원자로 만드는 파트하고 선체 만드는 파트 계속 은밀하게 계속 사업단을 구성해 가야 돼요. 네네. 근데 그것이 삐걱삐걱했거든요, 여태까지. 보안사업으로 분리됐기 때문에 가서 모여서 회의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 그 2차 범정부 협의체 회의를 했다. 이게 뉴스가 나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미 그렇군요. 구성이 돼서 가고 있어야 돼요. 주야 장장 일하고 막 투쟁하다시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뉴스가 나온다는 건 잘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싱크로나이징 돼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잘 못됐기 때문에 이 처음 만드는 배는 항상 해군에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500톤은 마진이 있어요. 네네. 이건 뭐 커질 수 있고 그래서 6, 7천 톤 생각했는데 지금 8천 톤으로 갈 수도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 만드는 배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이렇게 사이즈가 커지면 기본적으로 어떤 게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이제 겁니까? 무기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무기를 많이 실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승조원 리빙 컨디션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배가 커지면은 시끄럽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면에 소음 진동 저감 장치를 실을 수 있어요. 아, 오히려요. 그래서 네네. 그런 면에서는 또 조용해질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펌프젯 이런 것도 실 수 있고 스크류도 그렇기 때문에 신기술을 신는데 시험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제 8,000톤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될 것이다. 네. 그다음에 이제 모든 신기술을 접합해서 뉴 테크놀로지니까 선진국에서 하는 거 이상 수준으로 우리가 다 좋은 기술을 이제 습득하겠다, 종합하겠다 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거기다 핵무기를 실지 않았기 때문에 막 10,000톤, 16,000톤 뭐 이런 정도는 필요 없고 그냥 공격 핵추진 잠수함에서 최근 제일 업투데이트한 게 이제 미국의 버지니아급 잠수함, 네네. 또 LA급 잠수함, 네. 그다음에 영국의 아스티드급 잠수함 이런 류하고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면 되죠. 네. 사실은 이제 수중에서 속도를 얼마나 유지하느냐, 자막 능력을 얼마나 유지하느냐, 그리고 소음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그래서 가장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 좀 뭐 재래식 잠수함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좀 어떨까요? 네. 일단 소음을 줄여야 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고농축 우란으로 뭐 하면은 뭐 고속도 내고 뭐 연료봉을 갈지 않아도 된다는데 네. 수명 주기까지 네. 왜 저농축 우라늄을 하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네. 그래서 뭐 이제 투명성을 강조한 거고 그렇게 해도 일반적으로 잠수함은 20나트 이상 가면은 자기의 음파 탐지가 잘 안 돼요. 아, 자기 그렇군요. 소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저농축 우라늄에도 20나트에서 25나트는 낼 수 있어요. 풀스피드. 그런데 이제 함정이 전속으로 낸다는 거는 이거는 그 도망갈 때, 걸렸을 때, 도망가고 피폭당했을 이런 때지 통상적으로 작전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저농축 우라늄 사용해도. 그래서 아무튼 그 수준에 맞게 그래서 이제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데 프랑스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걸 벤치마킹해서 작전도 한반도 지형에서 전혀 문제 없이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을 억제하는 거, 네. 그다음에 대주변국을 우리가 견제하는 네. 이런 역할을 하는데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죠. 능력이 된다. 아까 오랫동안 이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뭐 노력을 해오셨고 여러 가지 조언도 많이 해주셨는데 뭔가 지금 속도가 너무 더디다, 뭐 좀 답답함을 토로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작년 10월 29일 날 이렇게 선언하고 위원회 5월 26일 날 2차적으로 이제 공표를 했는데 한 7개월 동안에 가시적이 나타난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미국 옛날에 트루먼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 캠프 생활하다시피 해서 지원해 준 거예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보안 유지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8년 만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려면 8년. 2035년에 가려면은 반드시 핵추진 잠수함을 청와대에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 부처를 이렇게 통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컨트롤 타워가 된다고 없으면은 하시는데 절대로.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준비가 가장 먼저 되고 관련 법을 개정하려면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고 네. 예산이 막대에 들어가는 특별 개정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일단 군사적으로 사용하는데 미국하고 IAEA하고 우리가 디자인해서 우리는 절대 핵무기를 안 만든다, 투명하다 네. 이런 걸 얘기해서 네.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속도를 좀 냈으면 좋겠다. 하긴 미국 쪽에서 또 속도를 안 내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돼요. 주도적으로. 의존하면 안 돼요. 네, 좀 주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지만 속도를 맞출 수 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이브 정책 K 2부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